해석학 수업을 위한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현존재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현존재 개념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존재는 하이데거에 있어서 해석학의 기본 구조입니다. 하이데거의 해석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 현존재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석학의 기본 구조로서 이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세계 내 존재입니다. 세계 내 존재는 글자 그대로 세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단 수업을 듣기 전에도 세계 내 존재, 세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지칭한다라고 볼 때 이 존재 개념이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이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 내 존재입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being in the world, 그러니까 결국 세계 안에 있는 being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시간적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세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앞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 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역사적 존재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 존재를 가리키는 개념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시대를 초월할 수가 없고 그 시대의 자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의 문화,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그 시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석을 하는 독자는 일종의 현존재인데 그 독자는 그 시대를 초월하지 못하고 그 시대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독자만 그런가요? 저자도 어떻습니까? 저자도 그 시대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읽거나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 내용의 단락을 이해하고자 할 때도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내 존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존재만은 대단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분적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내 존재는 실존적인 결단이라든지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실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존재는 현재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자신을 투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존재는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에 저항하고 또 대항하면서 앞으로 올 자신의 존재를 희망하고 그 모습을 그리면서 선택해가는 존재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미래의 것을 현재 앞당겨 오는 그러한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미래 개념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희망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 앞당기게 되면 현재가 매우 역동적이고 현재의 삶을 바꿀 수가 있고,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인간은 탈존재라고 했을 때 내 주어진 이 현실적 삶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 존재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물음을 묻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물음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 존재는 타인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해석적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때 나름의 평가를 하게 되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밥맛이야, 또 애타적이야, 이타적이야, 상당히 훌륭해 라고 나름의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처럼 무전제에서 사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에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삶에서 형성된 관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하는 존재가 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 독자는 이미 이해된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해된 것은 다름 아닌 선입견 또는 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 개념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전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이해, pre-understanding, 이미 무엇을 이해했다라고 할 때 이미 이해했던 것을 토대로 현재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텍스트를 읽거나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미 이해했던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이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소유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미 이해는 이론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론 합리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독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독자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 반드시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이만큼 전 이해를 가지고 텍스트를 이해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의 이해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익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이미 독자는 전이해 구조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만든 저자 속에서도 이미 저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 르게르가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독자는 코기토의 오염으로 또 코기토가 부서졌기 때문에 텍스트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본다거나 읽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이고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 왜곡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독자이기 때문에 부서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상적인 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해석학은 저자와 독자는 이미 전 이해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거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결국 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해석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독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자는 복잡한 경험의 구조, 실존의 경험 속에서 이해되고 만들어지고 영향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독자가 텍스트를 읽거나 본문을 이해하게 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 또 선소유, 전이해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존재론적 해석학에서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의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해석학과 그의 글작품은 진리와 방법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시기가 1960년입니다. 평생에 그는 책을 저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방대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 1960년대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댄 스타이버라고 하는 교수님과 함께 미국에 유학할 당시에 콜로퀴움 시간에 읽었던 책입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은 책이기도 했습니다. 1992년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의 책을 함께 콜로퀴움에서 강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가다머는 그러면 누군가? 가다머는 마르부르크에서 출생을 했고 그의 아버지는 브로츠와프 대학의 화학자였습니다. 가다머는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것은 실제로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전공을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철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늘 평소에 말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1919년 마르부르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우연히 철학의 수업을 듣게 되고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철학자였던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지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는 신칸트파의 그런 철학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의 쾌락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 제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1923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를 만나게 되는데 하이데거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1928년에 하이데거의 강한 영향을 받은 교수 자격 논문 플라톤 문답술적 윤리학을 제출을 하게 되고 그 논문을 통해서 교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가다머는 1949년부터 칼 야스파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런 칼 야스파스의 후임으로 은퇴까지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를 역임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은퇴할 때까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00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102세를 장수했던 철학자입니다. 그것도 만 102세를 장수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면 그의 해석학 이론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론에 대해서는 해석학 우리가 부분에서 6장인데 그 6장의 하이데거의 뒷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의 중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이 하이데거의 전 이해 구조, 프리언더스탠딩의 구조를 편견과 전통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어떤 작품을 보거나 읽을 때에 이미 그 사람의 선입견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또 전통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현 존재에 관한 해석은 가다머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머는 하이데거의 사상적 사유의 빛을 지고 있지만은 해석학에서 한결 세련된 그런 의미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다머가 사실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특별히 이제 그가 해석의 문제에서 놀이의 문제라고 하는 것과 이해의 역사성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역사 이해가 아니고 이해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되어 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가다머가 이야기하고 있는 놀이의 개념인데 놀이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해석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다머는 놀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존재론적 해명의 실마리로 보았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존재 양태입니다. 여기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play입니다. 단순히 play, 놀이하는 것, 이것을 보통 이제 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놀이의 구조가 해석학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이를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놀이는 무엇이 떠올릴 수 있습니까? 농구 경기, 축구 경기, 제 경우에는 야구 경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야구 매니아인데 야구를 보면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주말이면 저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관람하기도 하는데 요즘 야구장에 갈 수가 없어서 TV를 통해서 야구로 경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다머에게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놀이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구라는 놀이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야구라는 놀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학을 놀이로 생각하면 좋게 이해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과 놀이 그 자체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하는 사람이 있고 놀이 그 자체가 있습니다. 야구는 그 야구 자체와 야구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학에도 마찬가지로 이 야구를 대입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해석은 야구하는 사람이 하는 놀이가 아니라 해석이 야구 경기 그 자체에 예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구 경기가 야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1차적일까요? 야구 그 자체가 1차적이지 야구하는 사람이 1차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 경기, 야구라고 하는 그 놀이에 예속이 되고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야구 경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고 주관적인 이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 그 자체 규칙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해석은 어디에 예속이 되어야 되나? 말하자면 해석은 텍스트라고 하는 그곳에 예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규칙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석하는 사람은 텍스트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것이지 해석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처럼 자신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주관주의에 또는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해는 텍스트, 본문이라고 하는 규칙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규칙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문법입니다. 이 문법에 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와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